자, 총선을 앞두고 여야의 진약 대결이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오늘 첫 선대위 첫 회의를 열고 격전지 선거 전략을 논의합니다. 또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이틀째 수도권 표심에 집중을 합니다. 네, 두 분과 정치권 이슈 짚어봅니다. 네. 정우김 전 의원, 김영주 전 의원 모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자, 국민의힘 얘기부터 좀 해보죠. 국민의힘이 조금 전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원톱으로 내세운 선대위 첫 회의를 열고 또 총선 격전지 선거 전략을 논의했는데요. 자, 이 자리에는 공동선대위원장이죠. 안철수 의원도 그렇고 나경원 전 의원, 원희룡 전 장관도 참석을 했습니다. 일단 뭐 다음 주에 이제 발대식이 있습니다만 첫 선대위 회의였습니다.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그동안에는 이제 한동훈 비대위원장만 주력하는 모습이었다라고 네. 한다면 국민의힘의 소위 대선 주자급이라고 할 수 있는 모든 정치인들이 지금 총력으로 선거에 임하고 있다라는 상징성에 더해서 예. 절박한 마음으로 총선을 반드시 이기겠다라는 어떤 의지를 이러한 그 선대위를 통해서 보여주고자 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지금 여당으로서 민생과 관련해가지고 일단 정책을 주도적으로 실행할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최근에 여러 가지 복잡한 돌출 변수들에 대해서 아마 공개되진 않았겠으나 네. 그러한 그 주제에 대해서도 상당히 심도 깊은 논의를 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 첫 번째 선거 전략 회의였거든요. 네. 어떤 얘기가 좀 나왔을까요? 글쎄요, 지금 현재 수도권 민심이 초반보다는 심상치 않게 흘러가기 때문에 위기의식을 좀 느껴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 네. 수도권이 생각만큼 만만치 않다. 원래는 야심차게 한강 벨트, 낙동강 벨트 얘기를 했고요. 예. 또 험지 출마라든지 장제원의 불출마가 초기에 민주당과의 어떤 그 말하자면 부진한 부분을 확 뒤집은 어떤 효과가 있는데 그것이 일정 정도 최근에 들어서는 마지막 공천 문제 때문에 여러 가지 흔들리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위기의식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고요. 아마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여러 가지 뭐 5.18 관련된 문제라든지 과거사 발언 문제에 대해서도 조금 당이 명확하게 좀 빠른 시간 내에 판단해야 된다. 지금 장현찬 의원의 그 후보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만은 그런 입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당장은 어쨌든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단독 체제이고 나머지 분들이 있는데 실제로 지역구 사정이 만만치 않습니다. 그나마도 나경원 후보가 조금 여유가 있고 나머지 부분들이 원희룡 후보나 또 실제로 말하자면 저기 안철수 후보 같은 부분도 실제로 지역에서의 싸움이 만만치 않기 때문에 전폭적으로 어떤 선대위원장으로 공동 보조를 얼마나 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뭐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왔겠습니다만 예. 앞서 말씀해주신 구설에 오른 후보들의 공천은 취소가 된 상황이고 이제 남아있는 과제들에 대한 논의가 있었을 것이고 앞서 정우김 전 의원께서 말씀해주신 돌출 변수라는 부분이 있었는데 혹시 이게 이종섭 주 호주 대사 부임에 정치 쟁점화되는 부분이 있어서 여기에 대한 논의도 좀 이루어졌을까요? 글쎄요, 그 안에서 이루어졌는지의 여부는 모르겠지만 수도권 선거에 상당한 영향을 주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종섭 대사 임명과 관련해서 정부의 입장은 매우 단호하잖아요. 그리고 이 자체가 여당발 문제는 아닌 것이 맞지만 예. 지금 여당의 선거 전략에 상당한 영향과 압박을 주는 것에 대해서 부인하기 어려울 것 같고요. 여론이 반응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번 선거에서 수도권, 특히 서울 선거가 어떻게 되느냐가 여당으로서는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 그 안에서 얘기가 안 나오진 않았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원희룡, 안철수 이러한 후보의 경우에는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기도 하기 때문에 얘기가 나왔을 것 같은데 지금 어떤 대책을 내놓을지는 예단하기 어렵지만 어떤 대책을 내놓아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자꾸 야당이 이것에 편승해가지고 계속해서 정부와 여당을 압박하고 수도권의 판세를 지금 흔들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유권자들을 향해서 보여줄 수 있는 것은 여당이 이것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면 정부가 그 제기한 문제에 대해서 고민하고 어느 정도 현실적으로 그리고 여론이 받을 수 있는 방향으로
이렇게 그 문제의 어떤 그 방향을 전환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회는 예. 요번 일주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총선일이 채 한 달도 남지 않았기 때문에 내일부터 주말까지 어떤 상황을 만드느냐에 따라서 다시 저는 반전의 드라마를 쓸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여론상으로는 수도권이 상당히 이렇게 휘청거리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담대하게 그런 모습에 대해서 대통령과 정부에게 유일하게 말을 해서 그 말을 듣게 할 수 있는 쪽은 여당이라는 거를 보여주는 작업이 이번 일주일 내에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예. 민주당은 당장 이종섭 주 호주대사 출국 관련 의혹에서 특검법을 당론으로 추인할지 이런 부분도 의원총회를 열고 이제 논의하겠다 이런 상황인 건데 네. 관련한 내용들은 이제 어떤 흐름을 가지고 흘러가게 될지 어떻게 전망하세요? 아무래도 이제 이런 어떤 초기에는 정치 공방이겠죠. 그러나 국민들이 어느 쪽으로 생각하느냐의 여론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요. 제일 이게 뭐 이종섭 전 장관에 대한 문제, 호주 대사 임명에 대한 문제도 문제입니다만은 윤석열 정부의 심판론이 상당히 그러니까 좀 줄어들었다가 다시 이걸 계기로 뭐 김건희 여사 명품백 문제도 일정 정도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어떤 정리를 해놨다고 한다면 다시 한번 이것이 국민한테 다시 한번 그 윤석열 정부에 대한 심판에 대한 이유로 작용되고 있다는 것. 또 한편으로는 당내에서 국민의힘 당내에서 이 호주 대사 임명에 대해서 하문경 씨라든지 또 혹은 뭐 이상민 의원이라든지 이분들이 말씀하시는 것에 대한 자종 질환입니다. 그런데 이분 다 어쨌든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모셔왔던 분들이기 때문에 국민의힘의 강성 당원들이나 지지자들 입장에서는 불만일 거예요. 대통령의 어떤 정치적 결단에 대한 당내에서 비판이 있는 것에 대해서. 그렇기 때문에 역시도 한동훈 비대위원장도 부담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이제 부분이라서 당내에도 위축되고 대통령도 위축되고 결과적으로 이 부분을 민주당이 끝까지 물고 늘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집니다. 예. 자, 후보들의 뭐 발언 논란 같은 거나 저희가 공천 상황 짚어보고 있는데 여당에 부담을 주는 문제가 또 있습니다. 물론 후보는 아닙니다만 황상무 대통령실 비서관의 언론인 회칼트러 사건 언급 논란인데 본인이 공식 사과를 했습니다만 민주당 입장에서 황수석의 경질을 진짜 촉구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뭐 요즘 이제 공천 마무리되고 나서 양당 모두 이제 발언 논란이 있었던 사람들에 대한 어떤 그 공천을 취소할지 말지를 좀 지켜보고 있는 상황인데 논란이 수그러들지 않는다면 이건 물론 후보는 아닙니다만 당 차원의 추가적인 조치가 좀 필요하다고 보시는지 이 부분은 어떻게 좀 바라보시는지 들어보겠습니다. 사실은 경질을 당해서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대통령실에서 해야 되는 일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만약에 평상시에 이런 말이 나왔다 해도 이거 굉장히 엄중한 일입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총선의 와중에 더군다나 이종섭 장관이 호주 대사로 임명하는 것을 가지고 야권에서 이것을 빌미로 해서 총공세에 들어갔고 이 공세가 먹히는 와중에 이런 얘기가 어쨌든 노출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것도 매우 구체적으로 노출이 돼서 결국은 하루 이틀 지나서 이 황상무 수석이 사과를 했는데요. 제가 볼 때는 지금 총선 전국이라는 점을 생각한다면은 본인의 사과 이전에 이것도 결정적인 그런 조처가 취해져야 합니다. 지금 구체적으로 이것까지 예. 더해서 그러니까 제 개인 생각으로는 네. 이러한 그 민주주의와 반하는 그런 일련의 언급에 대해서 이 정부가 윤석열 정부가 얼마나 자유민주주의에 대해서 엄중하게 생각하고 있으며 그 가치를 지향하는지에 대해서 보여줄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선거는요. 이미 골수 강경 우파, 골수 강경 좌파는 자신의 마음을 다 결정한 상황입니다. 예. 그럼 이제 중도 무당층이 어떤 결론을 내리느냐, 이 중도층의 추이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런 상황에서 중도층도 투표장에 나간다면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라는 것에 대한 전략적인 판단을 해야 되고, 그렇게 본다면은 지금 막말과 관련해서도 사실 국민의힘이 민주당보다 지금 훨씬 단호한 조처를 취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선제적인 조처가 아니라 이렇게 여론의 추이를 본 다음에 하다 보니까는 민주당보다도 훨씬 원칙적이고 단호함에도 불구하고 그 효과에 대해서
거의 비슷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다음 주 일주일을 제가 이제 골든 타임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일주일이 지나가면 그 다음에는 어떤 단호한 조처를 취해도 이것이 그렇게 효과를 내기가 어렵고요. 그럴 뿐만 아니라 단순히 총선 전략이라는 차원뿐만 아니라 이런 말은 대통령실에 있는 수석으로서는 해서는 안 될 말이고 대통령에게도 이거는 굉장한 누가 되고 있는 말이고 그렇군요. 이 정부의 가치 철학에 대해서도 상당히 반하는 발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속한 조처가 필요하다라는 것이 제 생각이에요. 네, 정 의원님 생각은 이제 뭐 총선의 유불리를 떠나서 이거는 선제적 조처와 어떤 그런 단호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셨는데 어떻게 좀 바라보셨습니까? 뭐 저도 뭐 공감이고요. 또 실제로 보면은 시민사회 수석을 그 황상무 KBS 출신의 앵커 출신의 그 분에게 맡기는 것 자체가 과연 자기 제자리에 갔나. 과거에 보면 시민사회 수석이 했던 게 정말 수많은 시민단체라든지 좌우를 막론하고 그런 어떤 종교단체라든지 그런 부분을 폭넓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배경을 보면 지나치게 지금 현재 드러난 걸 보면 이념지향적인 부분이 있는 거고요. 또 거구적인 부분이 있고 실제로 뭐 황상무 수석이 얘기한 게 사실은 88년도에 실질적으로 있었던 언론인 군대의 언론인 테러 사건 아니겠습니까? 지금 MBC에다 대고 지금 안 그래도 권대선 그 박문진 이사장 해임 처분 효력 정지가 났어요. 다시 복귀를 하셨는데 그 뭐 벽도부터 작년부터 날리면 바이든부터 해가지고 대통령 비행기에도 안 태우고 그런 악연들이 있는 상태에서 가서 예. 그런 데 대한 어떤 그 여러 가지 맥락에 대한 이해 없이 함부로 저렇게 같은 언론인 출신이라고 핵갈퇴를 언급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겠습니까? MBC 기자들 입장에서는 협박하냐 이렇게 볼 수 있는 여지가 굉장히 뭐 진위를 떠나서 그렇게 볼 수 있고 특히 말씀이 있었습니다만은 지금 바로 한 달 안에 총선을 치러야 되는 이 입장에서 대통령실이 뭐 아무리 대통령이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시민과의 간담회를 하시면 뭐합니까? 저런 거 하나 터지면요. 당도 힘이 빠지는 거예요. 당이 지금 힘에서 지금 밀리기 시작하는 이 시점에서 정말 대통령실이 조용하게 차분하게 뭘 도와주지는 못할 망정 저런 걸 터지고 혹은 뭐 대통령이 여러 가지 뭐 기관 산업에 대한 뭐 각 지역별 몰아서 공약을 하는데 임기 안에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대안이. 국민들이 그렇게 바보가 아닙니다.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당내에서 굉장히 많은 어떤 부글부글한 심정이 있을 거라 그렇게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각 당의 수장들 주말 사이에 수도권 지역을 방문을 했거나 또는 이제 또 오늘 방문을 할 예정인데 먼저 국민의힘 한동훈 비대위원장 이야기부터 해보죠. 수도권 격전지라고 할 수 있는 평택과 오산을 찾았는데 여기서 나온 이야기들 중에 좀 눈여겨서 볼 만한 내용들 특히 오산에서 민주당이 내리 5선을 한 지역인데요. 여기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해볼 만한 게임을 만들었다. 표심이 어느 정도 움직이고 있다라고 체감한 배경에서 나온 발언일까요? 어떻게 보세요? 아마 국민의힘에서도 내부적으로 여론조사를 하고 계속해서 전략적 판단을 하기 때문에 그리고 한동훈 위원장이 굉장히 그런 면에서 신중하고 진지한데 그 정도의 발언을 했다라면은 내부적인 어떤 그런 토대, 통계 토대 하에서 발언하는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사실 이렇게 이제 그 야당에서 다선을 한 지역이 과연 그 유권자들도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이 그러면은 그렇게 야당에게 표를 몰아줘가지고 그 지역에 얼마만한 발전과 그 다음에 어떤 희망을 주었는지를 좀 이번에 반추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점을 여당 위원장이 지금 상기시키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특히 이번에 여당의 후보는 아주 젊은 교육자 출신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젊고 생동감 있고 또 교육에 대해서 나름대로 노하우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또 국정을 앞으로 수행할 수 있는 기간이 3년이 훨씬 넘게 남았다면은 뭔가 그 지역 발전을 위해서 주도적으로 할 수 있는 당은 여당이라는 점을 부각시키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볼 때 여러 가지 근거에서 해볼 만한 게임을 만들었고 이제 시작한다라는 것이고 그동안에 내리 5선이면 20년 아닙니까?
아닙니까? 네. 20년 동안 그러면은 야당, 특히 민주당을 뽑아가지고 전진했느냐 아니면 후진했느냐를 지금 유권자들한테 묻고 있는 겁니다. 예. 마침 이제 후진이라고 말씀해 주시니까 우산에서는 해볼 만한 게임이란 언급을 했는데 평택에 가서는 이재명 대표와 조국 전 장관을 가리켜서 후진 세력이라고 규정을 하고 또 저지한다 이런 발언들이 나왔거든요. 이 내용은 어떻게 들으셨나요? 아무래도 이제 뭐 그 이재명 대표도 이재명 대표지만 조국 전 장관의 말씀이 날카롭게 한동훈 비대위원장에 직접적으로 꽂히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응을 저렇게 하고 있다고 보여지고 실제로 보면 이제 오산 평택을 가는 것은 그동안에 이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수용성을 다녀왔지 않습니까? 수원 여러 차례 다녀왔고 용인, 성남 거쳐서 이제 경기 남부 즉 결과적으로 이번에 수도권에서 어느 정도였던 그 유리한 고지에 차지하지 않으면 국민의힘이 가망이 없다 이런 판단이었던 것 같고요. 이제 그런데 실제로 보면 오산에 가셨을 때는 말씀은 뭐 오순훈 하셨지만 안민석 후보가 나오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서로 간에 그리고 또 오순을 했다는 그 힘이라고 하는 것은 여전히 민주당의 조직력이 세다는 의미고 이제 그런 의미에서 어떻게 보면 신인과 신인의 충돌인데 얼마나 어떤 그런 새로운 특히 오산이 지금 교육 전문 도시가 됐습니다. 교육을 굉장히 중시하는 시장도 그걸 지향했고 국회의원들도 그런 지향이 있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얼마나 이제 그런 욕구들을 충족할 수 있을지 하는 거고요. 평택은 사실은 미군 기지 나가면서 새롭게 삼성이나 이렇게 말하면 그 캠퍼스가 등장하면서 그렇게 충분히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자기 주도로 조금 적극적으로 자기 표를 가져올 수 있는 지역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한동훈 비대위원장도 야심차게 저런 얘기를 하고 있지 않나 그렇게 보여집니다. 예. 자, 이재명 대표의 행보도 좀 짚어볼 텐데 오늘도 이틀 연속 수도권 행보입니다. 수도권을 찾게 되는데 정권 심판을 계속 호소하고 있고 혼내도 안 되면 내쫓는 게 마지막 방법이다라고 말을 또 하기도 했습니다. 경기 화성, 평택에서도 뭐 또 이 같은 정권 심판론을 계속 강조할 예정인데요. 일단 이번 총선에서는 뭐 양당 모두 중도층 표심을 특히 수도권 지역도 그렇고 공략하는 게 중요한 상황인데 그 관점에서 봤을 때는 이게 정권 심판론이 도움이 될까 안 될까 그 유불리를 보면 어떻게 좀 바라보시는지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막말 정치인에 대해서 지금 거의 그 공천을 받아도 퇴출하는 분위기 아닙니까? 그래서 민주당에서도 정봉주 후보가 결국은 후보 취소가 됐는데 여기 보면은 선거 유세하면서 이찍이라는 표현은 말할 것도 없고 간땡이 부어 터진 폐륜 정권 이러한 그 표현을 대한민국 지금 세계의 선진국으로 나아가는 대한민국의 제1야당의 대표가 쓴다라는 것에 대해서 과연 중도층 그리고 무당층에 있는 유권자들이 어떤 생각을 할지 물론 조금 전에 말씀드린 돌출 변수 때문에 중도층이 상당히 그 정부에 대해서 회의감을 갖고 있는 것은 그건 현실입니다. 그런데 그런 현실에 편승해서 마치도 지금 보면은 혼내도 안 되면 내쫓는 것 이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선거를 통해서 국민이 심판할 수 있는 안정적인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대한민국의 정치 체제인데 이런 선전선동적 발언을 일삼으면서 마치도 굉장히 그 감성적 자극을 하는 것이 저는 본인은 아마 이게 중도층에 받아들일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본인이 그런 말을 하기 때문에 중도층이 돌아섰다고 착각하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중도층이 회의감을 갖는 거는 바로 지난주에 터진 그 돌출 변수 때문에 지금 출렁이고 있고 제가 볼 때 다음 한 주 동안 여당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반전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야당 대표가 오히려 지금 민주당은 다른 리스크가 아니라 이재명 대표 리스크가 점점 커지는 것이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이 될 정도로 야당 대표도 좀 더 이런 그 품격 있는 언어로 얼마든지 여당 비판할 수 있고 대통령 비판할 수 있는데 그 말에서 나오는 그런 어떤 품격이라는 것을 중도층도 판단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왜 심판을 이러한 그 체제에 의해서 선거로서 할 수 있는데 내쫓는 것, 탄핵을 이렇게 가볍게 생각하고 마치도 탄핵이 정상적인 정치 과정의 하나인 것처럼 말하는 그럼으로써 정치 전반을 불안하게 만드는 것을 야당 대표가 한다라는 것에 대해서 여야를 떠나서 과연 중도층이 다 호응할까? 물론
대통령이라든지 정부에 대해서 이렇게 그 뭐라 그럴까 총선이 있으면 심판하고자 하는 그런 속성이 있는 것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마는 이런 식으로 몰아치듯이 하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 야당 대표의 언행인가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회의적으로 봅니다. 예, 야당 대표로서의 어떤 자극적인 워딩, 표현, 뭐 선동적 발언 이런 것들이 중도층에 도움이 될지 착각하는지 모르겠어요. 착각할 수도 하고 있을 수 있다는 얘기셨는데 네. 김정 의원 보실 때는 이런 지금 어떤 표현들이나 이런 공약이 도움이 될까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좀 받아보고 계세요? 그러니까 그런 표현 자체는 좀 중도층이 보기에는 너무 과하다. 예. 또 혹은 염증을 느낄 수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만은 그런 그 표현을 하는 자신감의 배경은 경제적 실패에 있어요. 사과값이 너무 어렵고 민생이 너무 어렵고 윤석열 정부 들어서 좋아진 게 하나도 없고 이런 부분이 그리고 실제적으로 무슨 마치 범인 도피하듯이 대사를 임명하고 이런 부분이 그 민생 전체에 통하기 때문에 이런 과도한 자신감의 표현 그러니까 사실은 신중하지 못한 발언이 막 나가는 이유는 사실은 원인 제공 자체가 뭐 이재명 대표 본인의 인성의 문제도 있지만 있을 수 있다고 하지만 결과적으로 시장 통해서 그 말이 고개를 끄덕이게 하고 먹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경제적으로 너무나 안 좋으니까 아무리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가면 그 분위기가 오롯하지만 그 분위기만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이제 그렇기 때문에 초반에 한강벨트도 낙동강벨트도 실제로 들어가서는 잘 작동되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그렇기 때문에 수도권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가 자신감을 가진다. 특히 이제 동탄, 화성 이런 쪽은요 젊은이들이 많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실제적으로 뭐 이준석 대표도 출마하기로 했던 곳이고 그런데 지금 이제 윤 정부가 뭘 잘못했냐면 IT 예산 다 깎았잖아요. 반도체 벨트가 말은 뭐 그 정부가 어드밴티지를 갖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미 마이너스에서 출마를 하는 거예요. 저런 과도한 얘기들 자체가 뭐 동탄이 삼성도 반도체 투자하고 용인도 마찬가지고 지금 화성 동탄이 삼성전자인데 젊은 반도체 IT 그룹들이 현 정부를 어떻게 봅니까? 단적인 예로 대전 유성의 이상민 의원 지역에서 과학 전문가들과 비교해서 어떤 결과를 내고 있습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아마 국민의힘으로서는 굉장히 분통을 터뜨리는 일이지만 그런 측면에서 이재명 대표의 저런 한편으로 보면 오만한 심판 호소가 통할 수밖에 없다 그렇게 보여지는 겁니다. 네. 뭐 각 발언들, 공천 과정에서 불거진 여러 가지 사안들도 아무래도 총선이 다가올수록 점점 더 두드러질 텐데 잠시 언급이 나왔던 게 정봉주 전 의원이 빠진 서울 강북 을에 대한 부분이었는데 이게 전략 경선적으로 정해지다 보니까 현역 박용진 의원 공천 승계가 불발이 됐단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대도전하기로 했는데 일부 여기에 대해서 비판이 나오는 상황과 또 이제 경선 후보만 20명 안팎이나 몰리는 이런 상황들 전반적으로 어떻게 진단하시는지도 함께 여쭤보겠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어쨌든 지난번에 이런 흐름도 서대문의 청년 공천하고 비슷한 흐름으로 가지 않을까. 실제로 보면 말하자면 판정단이 그 컷오프 시켰던 사람을 억지로 올려서 1등 시키는 그런 결과들이 나올 것이다. 말하자면 건중이라고 하는 후보가 있고요. 그 지역에 예를 들면 서대문에 다 지나간 이야기입니다만은 아니 연세대학교 출신 3사람이 나오고 서강대학교 출신 1사람이 나오고 건국대학교 출신 1사람이 나왔는데 저는 더 통렬하게 얘기해서 민주당의 당원들이 집단 지성을 얘기하는 게 집단 바보가 된 결정을 한 거라고. 연세대학교 그 서대문이라고 하는 연세대학교, 이화여자대학교, 서강대학교가 있는 지역에 청년 후보를 내면서 그런 연세대학교, 서강대학교 후보 다 떨어뜨리고 건국대학교 후보를 전체 당원들이 힘을 모아서 뽑는 게 얼마나 바보스러운 일입니까? 저는 이건 집단 지성과 민주주의 원칙을 전혀 모르는 당원들이라고 한 게 우리가 왜 민주주의를 합니까? 제가 믿기로 민주주의는 다수가 얘기할수록 답에 가깝기 때문에 그래요. 다수의 지성이 있었다면 최소한 떨어뜨리는 후보는 안 된다. 왜 건국대학교 출신이 서대문에 출마하느냐에 대한 생각을 하고 투표해야 되는데 지금 뭡니까? 다시 오픈 기회. 박용진 의원한테 기회가 준다 하더라도 이미 이재명 대표가 애니바디 박용진이라고 결정을 내놓은 거예요. 정봉주 후보가 잘나서가 아니라 박용진을 때릴 수도 있다고.
그러면 지금 한민수가 나오던 그 안에서 컷오프가 됐던 이승훈이가 나왔던 그 두 사람이 될 가능성이 많다는 걸 전체 당원이 알고 투표하는데 어떻게 박용진이 되겠습니까? 같은 상황 어떻게 바라보고 계신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경선에서 2등한 사람은 승자가 될 수가 없다라는 논리가 결국 경선이 끝나더라도 1등을 끌어내리기 위해서 2등이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을 것이다라는 논리를 대더라고요. 그거는 일리가 있는데 이 지역과 관련해 가지고는 어쨌든 가장 중요한 목표는 박용진을 안 되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난 민주당 경선에서 이재명 당시 후보가 뭐라 그랬습니까? 박용진 같은 사람도 경선에서 승리할 수 있는 그런 당을 만들겠다고 해놓고 지금 끝끝내 박용진은 안 된다라는 원칙 하에 그대로 움직이고 있는, 그러면서 시스템 공천이라고 부끄럽지 않게 말하는 정당이 되어버렸다라는 것이 정말 의아합니다. 지금 집단지성을 말씀하셨는데 오히려 전 당원의 이름으로 민주당이 전 당원인데 이 당원들이 누구를 의식하느냐, 대표가 무슨 생각을 하느냐. 그래서 지금 경선한 곳도 특히 당원 투표한 곳을 보면은 전부 대표가 나름대로 가깝다, 측근이다, 또는 누구를 생각하고 있다라는 사람이 어김없이 되는 그런 구도를 만들었습니다. 이런 정당을 과거에 우리가 역사적으로 봅니다. 예를 든다면 굉장히 전체주의적 정당적 요소를 그대로 보여주는 측면이 있다라는 거에 대해서 걱정스러움을 표시하는 사람들도 많거든요. 그런데 그게 지금 부끄러움이 없는 정당이 됐다라는 것이, 그리고 어찌됐든 간에 박용진 후보는 요번에 이 전략 경선에서도 본인이 나선다 그러는데 정말 기적적으로 박용진 후보가 경선의 승자가 된다면 아마 이것이 민주당의 요번 총선에 있어서 굉장한 플러스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이재명 대표가 그 당내에서 받는 타격은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 의원님 말씀하셨듯이 아마 어떻게 해서든지 다른 후보, 특히 친명을 벗어나는 찐명이 되는 그러한 또 전략 경선이 될 것이다라는 것을 많은 전문가들이 예측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공천 상황에서도 그랬고 비명 행사, 친명 횡재, 이 공천 과정 잡음도 그렇고 지금 이제 걸러내기 과정에서도 이 비판이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 기준이 뭔지 모르겠다. 그러니까 사실 양문석 후보 같은 경기 안산갑에 과거 노무현 전 대통령을 불량품에 비유한 칼럼을 썼던 거에 대해서 본인은 사과를 했습니다만 이재명 대표는 표현의 자유라고 얘기를 했었고, 근데 이제 이전에 정봉주 전 후보 같은 경우는 이제 발언 때문에 또 취소가 됐고, 그러니까 뭔가 좀 다른 것 같다, 이런 비판의 목소리 나오고 있는 것 같거든요. 이 사안에 대해서 어떻게 좀 바라보시는지. 그렇습니다. 이제 공관위의 권위에 대한 건데요. 최소한 양당 모두가 뭐 자그마한 여러 가지 그 공천 과정에서 실수는 하기 마련이고 하고 있는데, 문제는 그나마도 국민의힘 공관위원장은 제가 보기에는 어떤 신뢰와 근위를 아직도 유지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 자체적으로 그 공관위원회 외에서 최고위원회 논의나 그런 과정들이 조금 왜곡되고 있거나 이제 그렇게 되는데, 민주당 공관위는 전혀 지금 현재 권위와 신뢰를 갖고 있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기준이 일관되지 못했기 때문에 처음부터, 혹은 뭐 우리가 비판하듯이 그런 기준을 하면 첫 번째 이재명 대표가 공천 받으면 안 되는데 이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한계가 있어 왔고요. 또 하나는 뭐 5대 공천 기준이라 하지만 사실은 폭언이라든지 이런 것도 양문석 후보도 소문방망이 처벌을 했잖아요. 당직도 없는데 당직 뭐 3개월 정지 처분, 처음부터 잘못된 처분을 받아서 했기 때문에 아마 정봉주 후보나 양문석 후보 자체는 땅짓고 헤엄치기로 이번에 나는 공천 받는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예. 전해철 후보 같은 경우는 미리 다 준비를 해오면서 이길 수 있다고 했지만 안 되는 부분입니다. 그것은 아마 민주당의 당원들도 윤석열 정부에 이기기 위해서는 뭐 이재명 대표의 말에 싫거나 좋거나 따르는 수밖에 없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냐, 그렇게 생각하고, 그런 흐름 속에서 공관위가 제대로 된 판단과 어떤 일관된 규범을 갖고 있지 못하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불분명한 기준.
지적해 주셨는데 양문석 후보 거는 어떻게 좀 처리가 되나 보세요? 그 양문석 후보가 이제 노무현 대통령을 비판하잖아요. 누구나 비판을 할 수 있어요. 아니 우리 그 각 개인이 어떤 정당을 지지한다 그래갖고 그 정당에서 잘못된 정치인에 대해서 비판을 해야 되죠. 근데 이거는 비판을 문제 삼는 게 아니에요. 막말을 문제 삼는 거 아닙니까? 근데 제가 볼 때는 민주당이 그런 얘기 하잖아요. 항상 DJ와 노무현 정신을 계승한다. 제가 볼 때 이 일련의 사건은 더 이상 민주당은 DJ와 노무현의 정신을 계승하는 정당이 아닐 수도 있다라는 거를 보여주는 이 방증이라고 봐요. 그래서 지금 비명이 어떻게 됐느냐. 결국은 이 공천 과정을 통해서 비명이 완전 지리멸렬하거든요. 근데 이 비명이 그러면은 단합할 수도 있었는데 일부는 탈당해서 새로운 미래에 가 있는 사람들도 있고 개혁신당에 가 있는 사람도 있고 무소속으로 뛰는 사람들도 있고 정말 억울한데 가만히 있는 사람도 있고 또 일부는 지금 잔류해갖고 심지어는 이 자체가 잘못됐다는 걸 알지만 선대위에 참여하는 사람도 있고 또 백의종군 하겠다 그러잖아요. 이렇게 지리멸렬되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만약에 총선에서 민주당이 승리한다? 그건 이재명 대표가 승리한 거죠. 근데 만약에 패배한다. 패배하더라도 이 이재명 대표에게 책임을 물을 정치인이 없어요. 그 당에. 그리고 자신이 스스로 또 대권을 지금 계획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이 당은 완전히 이재명 대표의 정당, 제명인의 마을이 된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런 상황에서 이재명 대표가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윤석열 정권의 무도한 폭정을 얘기하거든요. 근데 과연 이재명 대표가 무도한 폭정이라는 말을 할 수가 있습니까? 지금 이 당 운영을 하는 걸 보면은 무도, 폭정이라는 말로도 부족해요. 지금 그 당은. 그러면은 대한민국의 대한정당인 민주당이라고 하는데 그 민주당을 이렇게 운영하면 나중에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 그랬는데 그보다 더 큰 조직이라든지 국가를 운영할 때 이 똑같은 운영 방식이 적용되지 않으리라고 장담할 수가 있습니까? 더군다나 지금 노무현 정신, DJ 정신에 대해서 지금 그 정신을 비판하더라도 정치인의 언어가 있는데 양문석 후보의 언어를 보면은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언어. 그러니까 그 내부에서 정세균 노무현 재단 이사장이라든지 뭐 이광재 후보라든지 지금 얘기하는데 그런데 양문석 후보는 후보 지위를 그대로 지금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민주당의 현실임에도 불구하고 아까 김 의원님 말씀하셨듯이 지금 그 여당이나 정부에서의 돌출 변수 때문에 이게 제대로 지금 부각이 안 된다는 게 안타깝죠. 여기까지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예. 이 시간 김영주 전 의원, 정호김 전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